쉿,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술래거든요. 들키면 안 돼요. 택배차 짐칸 문을 연 순간 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어디 계셔? 택배 상자들 사이에 꼬마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술래예요. 100까지 세면 찾으러 온대요. 짐칸 구석에서 발견한 봉투 안에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 제발 이 아이 좀 거둬주세요. 뒷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이건 술래잡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뭐라고 써놨어요? 상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꼬마야, 술래잡기 장소가 바뀌었대. 아저씨 집에서 기다리면 엄마가 꼭 찾으러 온다고 써 있어. 진짜요? 엄마가 아저씨 집으로 온대요? 응, 진짜야. 그것이 20년 동안 이어진 따뜻한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어느 겨울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29 청년 박상철은 우체국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빌라 한 동의 편지와 택배를 전달하고 온 뒤였죠. 그런데 그때 뒤쪽 짐칸에서 부스럭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상철은 혹시 택배가 쏟아졌나 싶어서 트럭 뒤로 돌아갔죠. 짐칸 문을 벌컥 열어젖히는 순간 상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택배 상자들 사이에 5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꼬마는 상철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은 채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속삭였어요. 쉿,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 엄마가 술래거든요. 들키면 안 돼요. 상철은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는 어디 계셔? 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술래잖아요. 민재가 100까지 세면 찾으러 온대요. 그래서 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상철의 눈에 짐칸 구석 바닥에 놓인 흰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처럼 택배 상자 밑에 반쯤 끼워져 있었어요. 상철은 봉투를 집어들고 몰래 안을 열어봤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뒷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 좀 거둬주세요. 아이 이름은 민재입니다. 상철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술래잡기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두고 도망친 겁니다. 100까지 세는 동안 엄마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상철은 얼른 쪽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어요. 민재야, 일단 아저씨랑 경찰 아저씨한테 가보자. 거기 가면 따뜻하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민재가 짐칸 구석 기둥을 두 손으로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돼요. 딴 데 가면 엄마가 민재 못 찾아요. 엄마가 분명 찾으러 온대요. 아저씨 제발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차 안가득 메아리쳤습니다. 상철은 난감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억지로 끌고 가자니 아이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 추운 날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데려가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선뜻 경찰서로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상철은 주머니에서 구겨 넣었던 쪽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민재야, 아저씨가 이거 주워서 봤는데 말이야. 엄마가 쪽지를 남겨놨더라. 민재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봤어요. 엄마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상철은 쪽지를 펼쳐 보이며 입을 열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민재야, 술래잡기 장소가 바뀌었어. 이 아저씨 집에서 기다리렴. 거기서 기다리면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민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엄마가 그렇게 썼어요? 응,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아저씨 집에서 기다리면 돼. 상철은 쪽지를 얼른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상철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저씨 거짓말 아니죠? 엄마 진짜 오는 거죠? 그럼, 거짓말 아니야. 상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아이를 안아 운전석 옆자리에 태웠어요. 민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민재 숫자 안 틀린 거죠? 100까지 잘 센 거죠? 민재는 안 틀리고 잘 셌어. 민재 잘못 아니야. 트럭이 어둑한 골목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어요. 일단 오늘 밤만 재우고 내일 아침에 경찰에 데려다 주면 된다. 그게 맞는 거다. 하지만 한 가지,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말만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철의 자취방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이라고 해봐야 천장 가까이에 손바닥만 한 개 하나 달려 있었고 한낮에도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는 눅눅한 방이었어요. 그래도 상철은 이 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약혼녀와 결혼해서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좁은 방 한 구석에는 낯선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집에 온 이후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철이 끓여준 라면도 몇 젓가락 뜨지 않았고 이불을 덮어줘도 목에 두르고 있던 파란 목도리만 꼭 붙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아이는 계속 창문 쪽만 바라봤어요. 혹시 엄마가 찾아올까봐 그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누군가 들여다볼까 봐요. 다음 날 상철은 아이를 두고 출근할 수가 없어서 연차를 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은 경찰에 데려다 줘야지. 상철은 그렇게 생각하며 아이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약혼녀 수진이었어요. 연차 냈다는 연락을 받고 혹시 아픈가 싶어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선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구석에 웅크린 민재,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흰 봉투와 꼬깃꼬깃한 쪽지가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상철이 미처 치우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수진이 쪽지를 집어들고 읽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더니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빠 미쳤어? 애를 왜 데려와? 빨리 경찰서에 데려다 주고 와. 수진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조용히 시키고 한쪽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했습니다. 상철은 지금 당장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어요. 마음이 그랬거든요. 그러자 수진은 당장 데려다 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들었는지 화들짝 놀라 방 구석으로 더 깊이 숨었습니다. 파란 목도리를 두 손으로 꽉 쥐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수진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상철도 알고 있었어요. 고아원 출신의 연고도 없는 자신이 남의 아이까지 떠안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민재의 눈이 밟혔어요. 구석에 쭈그려 앉아 목도리를 꼭 쥔 채 벌벌 떠는 아이. 자기 때문에 어른들이 싸운다는 걸 알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이.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기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랄 때 상철도 저랬거든요. 입양 상담이 올 때마다 구석에 숨어서 눈치를 봤었죠. 혹시 자기가 골칫덩이라서 안 데려가는 건가? 자기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요. 상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이 애, 내가 모른 척하면 정말 갈 데가 없어. 나도 그랬거든. 아무도 안 데려가는 애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알아.
수진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어요. 지금 나랑 결혼하는 것보다 생판 처음 보는 저 아이가 더 중요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수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수진이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더니 상철의 가슴팍에 내던졌어요. 작은 반지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평생 그렇게 착한 척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살아. 나는 못해.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진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 점점 멀어지고 이윽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3년을 사귀고 곧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방금 떠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보다 먼저 귀에 들어온 건 구석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흐느낌 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참으면서요. 상철이 다가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겨우 말했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민재 때문에 싸운 거죠? 민재가 나쁜 애라서 그런 거죠? 그 말에 상철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5살짜리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상철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민재 잘못 아니야. 민재는 하나도 안 나빠. 상철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아까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 술래잡기가 좀 길어진대. 당분간 아저씨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꼭 찾으러 오신대. 진짜요? 하고 되묻는 아이의 얼굴에 안도가 번졌어요.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운 듯 배를 움켜쥐었어요. 상철은 피식 웃으며 일어나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계란도 하나 톡 깨서 넣어줬어요. 민재는 허겁지겁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에 가득 찼어요. 상철은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한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내일 경찰에 데려다 줘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내일도 데려다 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상철은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주워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끝내 민재를 경찰에 데려다 주지 않았어요. 내일 하며 미루다 보니 일주일이 지났고 한 달이 지났고 어느새 사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재는 상철의 성을 따라 박민재가 되었고 반지하 월세방에는 작은 책상이 하나 들어왔어요. 민재가 초등학교에 입학했거든요. 8살이 된 민재는 밝은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파란 목도리는 장롱 깊숙이 고이 접어두고 있었지만 이제 엄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대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급식 반찬이 맛있었다는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상철은 그런 민재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아이가 웃는 날이 많아질수록 상철도 덩달아 마음이 놓였으니까요. 그해 가을 민재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상철은 운동회에 가고 싶었지만 마침 그날 배달 물량이 터져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미안하다고 끝나면 아저씨가 데리러 올게 하고 말하는데 민재는 괜찮다며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여서 상철은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배달을 하다 말고 상철은 문득 시계를 봤어요. 지금쯤 학부모 참여 경기가 시작됐을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달리기라는 종목이 있다고
민재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했었거든요. 1등 상품이 48세 크레파스인데 그거 갖고 싶다고. 근데 아저씨 바쁘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던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상철은 급히 학교로 향했어요. 잠깐 갔다가 남은 물량은 나중에 돌면 됐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출발선에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다들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들 깔끔하게 단정하게 하고 온 모습이었죠. 그런데 민재만 혼자였습니다. 출발선 뒤쪽에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민재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자 주변 학부모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쟤는 아빠 없다며? 엄마도 없대. 어떤 아저씨랑 산대. 불쌍하다 하는 소리들이요. 상철은 풀 죽어 있는 민재의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자기 모습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 때문에 엉망이었어요. 이 꼴로 나가면 민재가 창피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저렇게 깔끔한데 자기 모습을 보니 선뜻 나설 수가 없어 망설이고 있을 그때 두리번 운동장을 둘러보던 아이의 시선이 상철과 딱 마주쳤어요.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철을 발견한 민재가 곧장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민재야 어디가 하고 불렀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온 민재가 상철의 투박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아빠야. 나도 아빠 왔어. 민재가 친구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작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청껏 외치는 그 목소리에는 서러움도 자랑스러움도 안도감도 전부 섞여 있었어요. 상철은 멍하니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재는 상철의 손을 꽉 잡은 채 출발선으로 끌고 갔어요. 거친 손이 부끄럽다거나 지저분한 작업복이 창피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상철은 얼떨결에 뛰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민재의 짧은 다리가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쯤에서 아이가 발이 꼬여 휘청거렸어요. 넘어지려는 순간 상철이 민재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승선까지 내달렸어요. 1등이었습니다. 상철은 헐떡거리며 민재를 내려놨어요. 민재는 1등 상품인 48세 크레파스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상철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민재는 새로 받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운동장, 나무 그리고 손을 잡고 달리는 두 사람. 크레파스가 48가지 색이나 되는데 민재는 거의 살색과 파란색만 썼습니다. 살색은 두 사람의 얼굴, 파란색은 하늘이었어요. 상철은 민재 옆에 앉아 그림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네. 오늘 운동장에서 아저씨를 아빠라고 했잖아. 근데 아저씨가 진짜 아빠는 아닌데. 진짜 민재 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 민재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상철을 올려다봤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눈이 의외로 진지했어요. 아저씨, 엄마는 숨바꼭질하느라 안 오잖아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 그렇지. 근데 아저씨는 안 숨잖아요. 맨날 민재 옆에 있잖아요. 오늘도 왔잖아요. 민재가 상철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민재 아빠예요. 민재도 아빠 있고 싶어요. 상철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민재의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철은 더 이상 아저씨가 아니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아빠와 아들이 살게 됐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두 사람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민재는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목소리가 굵어지고 키가 훌쩍 자라서 이제 상철과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반지하 방은 여전히 눅눅했고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상철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밤이면 상철은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통장을 꺼내 보곤 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었습니다. 민재를 만나기 전부터 조금씩 부어온 돈이 15년 넘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민재야, 5년만 더 모으면 우리도 벼뜨는 아파트 간다. 그때까지만 참아. 상철이 낡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통장을 어루만지며 말하면 민재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벼뜨는 집이 어떤 건지 민재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좋아하니까 민재도 좋았어요. 그리고 상철에게는 아들도 모르는 비밀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달 말일 밤 민재가 잠든 후에 상철은 방문을 꼭 잠그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상철이 왼손으로 쓰는 편지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게 바로 목적이었어요. 필체가 달라야 하니까요. 민재야, 엄마야. 미국은 요즘 많이 추워. 민재 감기 조심하고 아빠 말 잘 들어. 사랑해. 상철은 그 편지를 미국 소인이 찍힌 것처럼 꾸며서 우편함에 넣어뒀어요. 우체부니까 그 정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엄마의 편지를 받아보며 자랐어요. 10살 때도, 12살 때도, 14살 때도요. 편지가 올 때마다 민재는 방에 들어가 혼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15살이 되던 해봄,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던지듯 놓고 방구석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철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야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엄마 진짜 미국에 있는 거 맞아? 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랬대요. 요즘 세상에 누가 편지를 쓰냐고 카톡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는데 왜 민재 엄마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냐고요. 혹시 엄마 없는 거 아니냐고, 그 편지 아빠가 쓰는 거 아니냐고요. 나도 이제 애 아니야. 솔직히 말해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5살 소년의 눈에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상철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줄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철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민재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사실대로 말해줄게. 근데 이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철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진짜 미국에 계셔. 근데 불법 체류자야. 10년 전에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미국으로 도망가셨거든. 비자가 없어서 숨어 살고 계셔. 그래서 전화도 못하고 영상통화도 못해. 기록이 남으면 위치가 추적되거든. 민재가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하거나 엄마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경찰이 추적해서 엄마 잡아가. 불법 체류는 범죄야. 감옥 가거나 강제로 추방당해. 엄마가 10년 넘게 숨어서 고생한 거 다 물거품 되는 거야. 상철의 말이 끝나자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감옥, 추방, 범죄. 그 무거운 단어들이 15살 소년의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니까 민재야, 엄마 보고 싶어도 참아야 돼. 찾으면 안 돼. 엄마가 우리한테 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엄마가 안전해. 민재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안 찾을게. 엄마 잡혀가면 안 되니까. 편지만 기다릴게. 상철은 아들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쓰린 게 치밀어 올랐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선이라고, 이 아이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오래된 파란 목도리를 꺼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끝부분이 여전히 풀려있는 그 목도리를요. 엄마가 100가지만 세면 온다고 했던 게 벌써 10년 전이었어요. 그동안 편지는 왔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못 오는 거였습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였어요. 민재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되어야겠다고요.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면 엄마를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불법 체류를 어떻게든 해결해서 엄마가 떳떳하게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15살 민재가 생각한 최선이었어요. 아빠는 알았습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면 무너질 거라는 걸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헤어져 있는 거라고, 엄마는 민재를 사랑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거짓말 하나가 민재에게는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그날 밤도 방문을 잠그고 왼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손목이 뻐근하도록 정성껏 아들이 무너지지 않게요. 그로부터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15세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소녀는 정말로 꿈을 이뤘어요. 민재는 25살이 되어 경찰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경위로 임관하게 됐습니다. 임관식 날짜가 잡히고 서울 소속으로 발령이 났어요. 상철은 49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것이 많이 섞였고 20년 넘게 배달을 다니느라 허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의 임관 소식을 들었을 때 상철은 평생 그렇게 환하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가 들이닥쳤어요. 서울 발령이라는 건 곧 서울에서 살 곳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만 해도 수천만 원이 필요했고 첫 달 생활비에 정장에 구두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이것저것 돈이 들었어요. 민재가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는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목돈이 모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임관을 앞두고 민재의 동기들이 하나둘 부모님과 함께 집을 보러 다녔어요. 누구는 전셋집을 얻어줬고 누구는 새 차를 선물 받았고 누구는 고급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차고 왔습니다. 민재는 웃으면서 축하해줬지만 집에 와서는 말이 없었어요. 상철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학원 한 번 못 보내줬어요. 수학여행 갈 때 용돈도 넉넉히 못 줬고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늘 미안하고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들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는 이 순간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임관식 일주일 전 상철은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요. 우체국이 아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가 열리자마자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상철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 통장이었어요. 민재를 만나기도 전부터, 그러니까 20년도 넘게 한 푼, 두 푼 부어온 돈이었습니다.
수진과 결혼해서 벼뜨는 아파트에 살겠다고 꿈꿨던 그 돈이요. 파혼하고 민재를 키우면서도 상철은 이 통장만큼은 깨지 않았어요. 언젠가 민재와 함께 반지하를 벗어나 햇살 가득한 집에서 살겠다고 그게 상철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상철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해지하려고요. 은행원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25년 된 청약 통장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오래 유지된 통장은 보기 드물었어요. 고객님, 이거 20년이 넘었는데 너무 아까워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상철은 대답 대신 해지 신청서를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은행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어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25년이었습니다. 우체부로 일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넣은 돈이었어요. 반지하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도 장마철에 물이 차올라도 언젠가는 나간다고 그날만 기다리며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내 집보다 우리 아들 당장 몸 뉘일 곳이 더 급해서요. 깨주세요. 펜이 움직였습니다. 박상철, 세 글자가 서류 위에 또렷이 새겨졌어요. 은행을 나온 상철은 곧장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보증금을 송금했어요. 해약금의 거의 대부분이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철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시계 매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번쩍이는 고급 메탈 시계가 있었습니다. 동기들 손목에서 봤다는 그 시계와 비슷한 거였어요. 민재가 부러워했던 건 아니지만 상철은 알았습니다. 아들이 기죽지 않으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상철은 남은 돈을 전부 털어서 시계를 샀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ATM기 앞에 섰어요.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는 0원이었어요. 25년 동안 모은 꿈이 전부 사라지고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어요. 벼뜨는 집은 이제 영영 못 가겠지요. 반지하에서 평생을 끝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민재가 벼뜨는 곳에서 살면 되니까요. 아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상철은 시계 상자를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전해줄지 생각해야 했어요. 아빠가 청약 통장 깼다고 하면 민재가 받지 않을 것을 상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앤데요? 분명 안 받겠다고 아빠 꿈이 더 중요하다고 버틸 게 뻔했어요. 그래서 상철은 또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큰 거짓말이었어요. 임관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상철은 민재를 식탁 앞에 앉혔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 하나와 네모난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긴장한 표정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보증금 이체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수천만 원.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이게 뭐야?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상철은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를 썼어요. 민재야, 엄마가 보내셨다. 네가 임관한다고 연락이 왔어. 미국에서 10년 넘게 모은 돈이래. 보증금이랑 이 시계도. 상철이 네모난 상자를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급 메탈 시계가 조명 아래서 빛났어요.
백화점에서 남은 돈을 전부 털어 산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네가 기죽지 말고 다니라고 큰맘 먹으셨대. 아들 임관하는데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계 상자와 이체 내역서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엄마가? 응, 엄마가.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방울, 두 방울,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25살 청년이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20년이었어요. 5살 때 헤어진 엄마를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편지만 오고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잊지 않았구나. 엄마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 생각에 민재는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상철은 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쓰린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고마워하는 대상은 상철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엄마였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재가 저렇게 기뻐하면 그걸로 된 거니까요. 그래, 너만 벼뜨는 집에서 살면 됐다. 아빠 꿈은 거기서 끝이다. 상철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민재가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반지하 방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시계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민재는 연신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내일 인간시계 차고 가야지, 동기들한테 자랑해야지 하면서요. 상철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순간 배 안쪽에서 뜨끔하고 무언가가 쑤셨어요. 상철은 표정이 일그러지려는 걸 애써 참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재가 잠자리에 들었어요. 상철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습니다. 소화제를 먹으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졌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쓰렸고 안 먹어도 쓰렸습니다. 새벽에 통증 때문에 깨는 날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건 상철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비가 들고 혹시라도 큰 병이면 수술비에 입원비에 돈이 줄줄 새니까요. 민재 보증금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자기 몸에 돈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철은 약국 약으로 버텼어요. 소화제, 진통제, 속쓰림약. 찬장 한쪽에는 빈 약 껍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알이면 가라앉던 통증이 이제는 서너 알을 먹어도 시원찮았어요. 그래도 상철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민재 임관식 끝나고 아이 자리 잡으면 그때 가봐야지. 그렇게 미루고 또 미뤘어요.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뜯었습니다. 진통제 2알을 입에 털어넣고 물도 없이 꿀꺽 삼켰어요. 한참을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49인데 60처럼 보였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야윈 건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상철은 속으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민재 자리 잡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상철은 화장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민재의 방문 앞을 지나갈 때 살짝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새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차고 잠들었나 봅니다.
내일이 기다려져서 설렜겠지요. 상철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철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그걸로 됐다. 배 안쪽에서 다시 무언가가 쑤셨지만 상철은 모른 척 눈을 감았습니다. 임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민재는 서울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20년을 살았던 반지하 방이었어요. 천장 가까이 달린 손바닥만 한 창문, 장마철이면 물이 차오르던 바닥,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좁고 눅눅했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살아온 20년의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손이 간 건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파란 목도리였습니다. 코발트 블루색 털목도리. 끝부분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 털실 한 가닥이 여전히 풀려있는 그 목도리요. 20해가 지났는데도 민재는 이것만큼은 버리지 못했어요. 엄마가 100까지 세면 찾으러 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매듭 묶어준다고 했으니까요.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이 목도리를 보여드려야지. 민재는 그렇게 생각하며 목도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옷가지와 책을 정리하다 보니 박스가 부족했어요. 민재는 혹시 빈 박스가 있나 싶어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반지하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다락이었어요. 아빠가 잡동사니를 보관해두는 곳이라 민재는 거의 올라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락방은 먼지가 수북했어요. 낡은 이불 보따리며 깨진 선풍기며 오래된 물건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 구석에서 민재는 낡은 라면 박스 하나를 발견했어요. 꽤 묵직한 게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스가 필요했던 민재는 일단 그걸 들고 내려오기로 했어요. 사다리를 내려오는데 박스 바닥이 퍽 하고 터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박스라 습기에 사가 있었던 거예요.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종이였습니다. 수백 장은 되어 보이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무심코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였어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 민재야, 엄마야. 미국은 요즘 날씨가 좋아. 민재 감기 조심하고 거기까지 쓰다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구겨진 흔적도 있었어요. 민재는 다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편지였어요. 민재야, 엄마가 보고심 역시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이. 사랑하는 민재에게 이것도 첫 줄에서 끝나 있었어요. 수백 장이 전부 그랬습니다. 쓰다 만 편지, 연습하다 망친 편지, 구겨졌다 편 편지. 그리고 그 글씨체는 전부 똑같았어요. 삐뚤빼뚤하고 어설픈 왼손으로 쓴 것 같은 필체. 민재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다른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행 서류였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해지 계산서. 해지 사유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녀 주택 임차 보증금. 민재의 눈이 그 글자 위에 멈췄어요. 자녀 주택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자기 오피스텔 보증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가 미국에서 보내준 게 아니라 아빠가 25년 동안 모은 청약 통장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백화점 영수증이었어요. 고급 메탈 시계, 그 가격이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바로 그 시계였어요. 민재는 멍하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시계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가 보내준 줄 알았던 시계.
20년 만에 엄마가 기억해줬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울었던 시기에 그게 전부 아빠였어요. 그 순간 민재의 손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쪽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종이들보다 훨씬 오래되어 보였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접힌 자국이 깊게 배어 있는 쪽지.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습니다.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됩니다. 제발 이 아이 좀 걷어주세요. 아이 이름은 민재입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엄마 글씨였어요. 그동안 받아온 편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또박또박한 글씨. 그리고 그 내용은 걷어달라는 거였어요.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거였어요.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누런 쪽지가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수백 장의 가짜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20해 동안 간직해온 파란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100가지 세면 찾으러 온다던 엄마. 숨바꼭질이 길어진 거라던 엄마.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라 연락 못한다던 엄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숨바꼭질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5살 민재를 우체부 트럭 짐칸에 놓고 100가지만 세라고 말하고 그 사이에 도망친 거였습니다. 목도리 매듭을 묶어주겠다는 약속도 100번만 자면 온다는 말도 전부 민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숨겨온 거였습니다. 왼손으로 편지를 쓰고 엄마인 척 연락이 왔다고 하고 청약 통장을 깨서 엄마가 보낸 돈이라고 하고 전부 민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아빠가 혼자 짊어진 거짓말이었어요. 민재는 손에 들린 쪽지와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서 파란 목도리를 꺼냈어요. 여전히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털실 한 가닥이 풀린 채로 늘어진 목도리. 엄마는 이 매듭을 묶어줄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민재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는 숨바꼭질하러 간 게 아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를 버린 거였어. 민재는 목도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뒤흔드는 울음이었습니다. 25해 인생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기다렸던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거짓말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씩씩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경찰이 되겠다는 꿈도 꿀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게 아빠였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빠가 20해 동안 혼자서 만들어낸 사랑이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어요.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서 풀린 목도리를 움켜쥔 채로요. 민재는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흩어진 종이들 사이에 엎드린 채 민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릿속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민재는 바닥에 흩어진 것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백 장의 가짜 편지, 청약 통장 해지 계산서, 시계 영수증, 그리고 20년 전 엄마가 남긴 진짜 쪽지. 그것들이 아직도 거기 널브러져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습니다. 민재의 시선이 해지 계산서에 멈췄어요. 25년. 아빠가 2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벼뜨는 집에서 살겠다던 꿈, 민재한테도 수없이 말했던 그 꿈이요. 5년만 더 모으면 우리도 아파트 간다고, 그때까지만 참자고
아빠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게 엊그제 같았어요. 그 꿈을 깬 거였습니다. 민재 때문에요. 엄마가 보내준 줄 알았던 보증금이 아빠의 25년이었어요. 엄마의 선물인 줄 알았던 시계가 아빠의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민재는 그걸 받아들고 기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해줬다고,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믿으며 울었어요. 그런데 전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그 쪽지를 20년 전에 읽었을 거예요. 도저히 못 키우겠다는, 제발 걷어달라는 그 잔인한 문장을 보고도 민재를 키웠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해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왼손으로 편지를 쓰고 엄마인 척 연기하고 자기 인생을 전부 바쳐서 민재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아빠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요. 민재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20해 동안 아빠의 피를 빨아먹고 자란 것 같았어요. 아빠의 청춘을, 아빠의 꿈을, 아빠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돌려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상철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평소처럼 민재야 왔다 하고 부르려던 상철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현관에 선 채로 상철이 굳어버렸어요. 거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이 보였을 겁니다. 수백 장의 편지들, 해지 계산서, 영수증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민재가요.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재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쪽지가 들려 있었어요. 20년 전 트럭 짐칸에 있던 그 쪽지.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민재였어요. 아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이 편지들은 뭐야? 이 통장은 뭐야? 이 쪽지는 뭐냐고.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아빠 바보야. 민재가 절규했습니다. 엄마는 날 버렸잖아. 이 쪽지 봤잖아.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걷어달라고 그렇게 써놨잖아. 그런 엄마를 왜 20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어? 왜 거짓말했어? 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아빠 꿈은, 25년 동안 모은 아빠 집은, 그거 다 어디 갔어? 내가 뭐라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애한테 왜 인생을 다 버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쪽지가 구겨졌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치는데도 가슴속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늙고 야윈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빠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하다. 상철이 겨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 목소리가 너무 작고, 너무 떨리고, 너무 늙어 있어서 민재는 더 소리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아빠가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언제 저렇게 야윈 거지, 언제 저렇게 허리가 굽은 거지. 민재는 그제야 아빠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반지하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옷,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20년 동안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기 자신은 하나도 돌보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재는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보라고, 왜 그랬냐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정작 아빠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힘들었다는 말, 자기가 아팠다는 말, 그런 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그게 더 견딜 수 없었어요. 아빠 얼굴 못 보겠어. 민재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상철이 손을 뻗었지만 민재를 잡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아들의 옷자락을 스치기만 했어요. 민재야. 상철이 불렀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아들의 발이 잠깐 보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상철은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20회 동안 쓴 가짜 편지들, 아들을 지키려고 몰래 숨겨둔 것들, 이제 전부 들통났습니다. 상철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반지하 방에서 늙은 아버지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재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서울 오피스텔에도 반지하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발령받은 파출소 숙직실 구석에 처박혀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아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렇게 말하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손목에 찬 시계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사준 시계. 엄마가 보낸 거라고 거짓말했던 시계. 민재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결국 풀어서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빠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갔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민재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왜 그랬냐고 또 소리를 질러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피했어요. 비겁하다는 걸 알면서도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민재는 숙직실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아빠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화면에 뜬 발신 번호를 보고 손이 멈췄어요. 아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우체국 번호였어요. 아빠가 다니던 그 우체국이요. 민재는 이상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재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의 동료 아저씨였습니다. 민재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니네 아버지 쓰러지셨어. 민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도 안 가고 진통제로 미련하게 버티다가 위암이 터졌단다. 오늘 내일 하신다. 빨리 와. 위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위암이라고요. 아빠가 위암이라고요. 민재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아빠가 아프다는 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밥을 잘 안 먹던 것,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던 것, 밤에 화장실에서 신음소리가 나던 것. 민재도 눈치챘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하겠거니, 나이 드니까 그러겠거니, 그렇게 넘겼습니다. 민재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파출소를 뛰쳐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 이름을 외치고 빨리 가달라고 소리쳤어요. 택시 안에서 민재는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요, 제발이요. 말로 되지 않는 기도였어요. 그냥 제발 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간호사에게 박상철 환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빠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어서 처음에는 아빠인지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이 움푹 꺼지고 핏기 없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49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빠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체온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야. 민재야. 상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우체부 가방이었습니다. 아빠가 20년 넘게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이요. 보호자분이세요? 이거 환자분이 의식 잃기 전까지 품에서 안 놓으셨어요. 아들 오면 꼭 줘야 한다고 그 말씀만 계속하셨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발신 박상철, 수신 내 아들 박민재. 아빠의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20회 동안 받아온 편지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삐뚤빼뚤한 왼손 글씨가 아니라 정갈하고 반듯한 오른손 글씨였습니다. 아빠의 진짜 글씨였어요. 민재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구겨졌어요. 접힌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옆에 없겠구나.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하다. 엄마가 보낸 편지는 전부 아빠가 쓴 거였어. 왼손으로 쓰느라 손목이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네가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하나도 안 아팠단다. 풀린 목도리를 하고 떨던 5살 꼬마가 있었어. 100까지 세면 엄마가 온다고 그렇게 믿고 있던 아이. 아빠는 그 아이한테 차마 버려졌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아빠의 꿈은 따뜻한 집이었어. 볕드는 아파트에서 너랑 같이 살고 싶었어. 근데 있잖아, 민재야. 너를 만난 후로는 그게 아빠의 꿈이 아니었어. 너를 만난 후로는 네가 나의 집이었어. 반지하가 눅눅해도 곰팡이가 피어도 네가 옆에 있으면 거기가 제일 따뜻한 집이었단다. 아빠가 해가 드는 집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아빠는 이미 2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에서 살았어. 내 인생 가장 빛나는 청춘은 너였다, 민재야. 아빠는 네 아빠여서 행복했어. 사랑한다, 아들. 민재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이걸 언제 쓴 걸까요? 민재가 뛰쳐나간 그날 밤 혼자 남은 반지하 방에서 쓴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 실려오기 전 쓰러지기 직전에 쓴 걸까요? 민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일어나. 나왔어. 민재 왔어. 상철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서 나는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소리 질러서 미안해. 아빠 얼굴 못 보겠다고 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보고 싶었어? 맨날 보고 싶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눈 떠봐. 나 아빠한테 할 말 많아. 아직 아무것도 못 해줬잖아. 아빠 이름으로 된 집 사드려야 하잖아. 볕드는 아파트,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잖아. 내가 사드릴게. 내가 돈 벌어서 사드릴게. 그러니까 일어나. 제발. 상철의 눈꺼풀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초점 없는 눈이 민재를 찾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알아본 건지 상철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어요. 웃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민재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상철의 눈이 다시 감겼어요. 손에 잡혔던 희미한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기계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희미하게 웃고 그렇게 눈을 감았어요. 49회의 생이었습니다. 그중 20년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을 위해 살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들 걱정뿐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민재는 아빠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일어나라고, 아직 할 말이 많다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상철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키고 마지막에는 소리까지 지르고 그런 불효자식 하나 때문에 반지하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어요. 벼뜨는 집 한번 못 가보고 떠났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에서 상철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우체국 동료 몇 명, 동네 이웃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조용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입관식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조문을 받으면서도 눈물만 흘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민재가 품에 넣어두었던 파란 목도리였어요. 뛰쳐나오던 날 가방에 챙겨 넣었던 그 목도리.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코발트 블루 색 털목도리였습니다. 끝부분의 매듭이 여전히 지어지지 않아서 파란 털실 한 가닥이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그 목도리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엄마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어요. 100가지 세면 찾으러 간다고, 그때 이 매듭 묶어준다고. 민재는 20해 동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와서 이 매듭을 묶어줄 거라고, 그러면 비로소 모든 게 완성될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매듭은 영영 묶이지 않을 거라고 민재는 며칠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이 매듭을 묶어줄 사람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안에 누운 상철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야 쉬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빠의 손을 들어 올렸어요. 차갑고 뻣뻣해진 손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혀있는 거친 손이었어요. 20년 동안 배달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짐을 나르고 왼손으로 가짜 편지를 쓰느라 닳아버린 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손의 약지 손가락에 풀린 털실 끝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매듭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2바퀴, 풀려있던 털실이 아빠의 손가락에 감겼어요. 민재는 매듭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다시는 풀리지 않게요. 아빠, 이 매듭, 엄마 말고 아빠가 묶어줘.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절대 안 풀려. 아빠랑 나랑 연결된 거야. 엄마는 처음부터 내 가족 아니었어. 아빠가 내 가족이야. 아빠만 내 가족이야. 목도리의 파란 털실이 상철의 손가락에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20해 동안 미완성이었던 매듭이 비로소 완성된 거였습니다. 거기서는 아프지 마, 아빠. 거기서는 편하게 쉬어.
민재는 아빠의 손을 가슴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파란 털실이 상철의 손가락에서 목도리로 이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그 목도리를 자기 목에 둘렀습니다. 이제 아빠와 자신이 하나의 실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상철은 수목장으로 모셔졌습니다. 상철이 생전에 말해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죽으면 비싼 장례 치르지 말고 나무 하나 심어서 거기에 묻어달라고요. 돈 아까우니까 조촐하게 하라고. 그게 상철다운 말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재는 아빠의 유언대로 했습니다. 작은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이름 없는 언덕이었지만 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가고 싶어 했던 볕 드는 집은 못 해드렸지만 최소한 볕 드는 곳에서 쉬실 수 있게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아빠가 떠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민재는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정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복 위에 낡은 조끼를 하나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우체부 조끼였어요. 빛이 바래고 낡아서 해지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는 조끼. 민재는 그 조끼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손목에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아빠가 25년 청약 통장을 깨서 사준 그 시계. 민재는 이제 그 시계를 매일 찾습니다. 아빠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요.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메어져 있었어요. 아빠의 우체부 가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그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지만 민재는 그냥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에는 파란 목도리가 감겨 있었습니다. 코발트 블루 색 털목도리. 이제는 매듭이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상철의 손가락에 묶었던 그 매듭을 장례 후에 풀어서 민재가 직접 목도리 끝에 다시 묶었습니다. 이제 이 목도리는 완성된 거예요. 20년 만에요. 언덕 위에 상철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나무였어요. 겨울이라 잎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봄이 되면 잎이 날 거고 여름이 되면 그늘이 질 거고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질 거예요. 민재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허리를 펴고 경찰 정복을 입은 민재가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이마 옆에 가져다 댔어요. 거수경례였습니다. 박상철 우체부님. 민재의 목소리가 겨울 공기 속에 울렸습니다. 당신의 20년 사랑, 주소 불명 없이 정확하게 배달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민재의 어깨 위에, 경례하는 손등 위에, 파란 목도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 민재는 한참 동안 경례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손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민재가 아빠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우였으니까요. 한참 후에야 민재는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눈 덮인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는 아빠의 우체부 가방이 메어져 있었고 목에는 파란 목도리가 바람에 나부꼈어요. 매듭이 단단히 묶인 그 목도리가요. 하얀 눈밭 위로 민재의 발자국이 찍혀갔습니다. 20년 전 트럭 짐칸에서 떨던 5살 꼬마는 이제 없었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오롯이 물려받은 25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닮은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민재가 걸어간 자리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그 발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마치 상철이 민재에게 남긴 사랑처럼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신 봄날 인생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20년을 함께한 피 한 방울 안 섞인 부자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혼도 포기한 채 민재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 상철과 바른 청년으로 자란 민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